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도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확진자 접촉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주요 전국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950명이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고 정세균 총리도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669명, 670명에 가까웠고 거의 900명이 전국적으로 이제 나머지 지역이 한 300명 됐는데 이런 단계로 보면 단계상으로 보면 거의 3단계에 육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내놓고 보면 사실은 2.5단계를 앞두고 2.25단계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2단계 플러스 알파 시점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이미 전문가들이 여름 이후 가을 겨울에 있어서 훨씬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병상 확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쯤 되면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진료나 면역 체계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으로 했을 때 2번 정도 맞는다고 했을 때 얘기하는 어떤 백신에 대한 확보, 소위 말하는 1억 명 정도의 예산으로 보면 한 1조 5천억 정도, 일본은 벌써 3억 개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인구 곱하기 2를 플러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대처해 왔지 않았나 하는 반성에서 새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염자, 확진자, 그러니까 감염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병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감염자라는 것은 확진자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상식처럼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오늘 한 게 한 3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검사를. 지금까지 한 전체 국민 가운데 340만 명이 검사를 받았고 오늘 하루 하고 있는 게 어제예요. 어제 3만 8천 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많을 때 우리 하루에 5만 명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검사수마다 줄을 섰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검사를 대폭 늘려야 된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무인 시설이라든지 자가 검사까지도 포함한 이런 더 어떻게 보면 집약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태로 갈 수 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이죠. 네. 두 분 모두 현재 상황이 정말 위태위태한 위험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공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지 않습니까? 3단계로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2.5단계를 빨리 오르지 않은 것은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공인을 위한 말하자면 조건부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 국민들이 좀 위험하더라도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그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경제를 돌아볼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조기에 막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구제를 하더라도 좀 강수를 둬야 될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3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들을 다 절연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지 않고 사회병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큰 어떤 그런 분위기 앞에서 참아달라 어떤 그런 SNS를 통해서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선제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정부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방역과 동시에 국민 경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단계로 더 올렸을 경우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을 다 해봤고 국민들도 장단점을 아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제가 병상 부족, 의료 시스템 붕괴를 예견할 수
그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외신으로 봤던 것, 예를 들어서 환자가 그 병상이 없어갖고 병원에 어떤 복도에 뭐 방치되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시신을 처리 못해가지고 냉동 창고에 있다든지, 이런 그림까지도, 암울한 그림까지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 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쭉 해왔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너무 안이했던 건 사실이다 보이죠.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도 뭐 끝이 보인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지도 꽤 된 것 같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K 방역 성공의 그 허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깨끗이 잊어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진짜 그 위급 상황이라는 데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K 방역이 성공한 게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학이었잖아요. 이렇게 확진자를 찾아내서 동선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확산을 막고 그다음에 그걸 뭐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참아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심지어는 어디 모임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집회 참석했으면은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다 당하는 8.15 때 말입니다. 또 지난 5월 달에 이태원 쪽에서는 카드 내역까지 다 위치 추적에 어떻게 보면 이용됐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참아줬던 이런 게 있는데, 자, K 방역 성공은 다 그만두고 칭찬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온 신경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겨울 방역이 막아야 된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두 분 모두 방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지금 이 순간 방역 당국,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구 국가 중에서는 이미 개발된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나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백신 개발 계획, 백신 구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르면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상이 되거든요. 네. 앞서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의 대응이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체가 좀 늦은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대량 생산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개발된 뭐 회사들이 다 한국에서 말하자면 생산하고 싶어 있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 네,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다소 느긋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산하니까 그중에 일부를 한국에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좀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서는 좀 착오다. 왜냐하면 선구매를 하는 나라들이 많을 경우에 거의 풀케파를 이미 다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미리 사놓았을 경우에 한국이 거기에서 마진으로 더 받아낼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줄어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선구매라고 하는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영국부터 벌써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쨌든 예산 구조라든지 그야말로 그런 시점에서 특갈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 구매에서 영수증 첨부 없이 그런 할 수 있는 여지를 정부 예산에도 두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건당국을 비롯해서 외교당국이 힘을 합쳐서 빨리 그 나라들하고 미국이라든지 어떤 독일이다 이런 첨단 말하자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회사들한테 접근을 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인구 같으면 1억 개를 즉 2번 맞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최소한 말하자면 5천만 개는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늦어가고 있고 최근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수급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리갈 바인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작성이 아직까지 별로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 선구매라는 게 결국 백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구매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백신 개발이 실패하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후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 결단인데 이 판단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 우리가 4,400만 도저를 입수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년 2월 때는 오기로 약정이 돼 있고 오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분위에 1,000분 할 수 있는 거. 나머지 3,300만 개는 확약서 있지만 일정의 날짜가 안 잡혀 있는 거. 다시 말하면은 그 회사에서 만든데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데 뒷순서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신 대로 좋은 백신들은 전부 다 이른바 잘 사는 나라에서 입도수에 다 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게 정확한 지점이에요. 1,000만 개 외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하반기에 백신 접종하겠다는 게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판단이 늦어질 때에 대한 일종의 변명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거는 차라리 솔직하게 방역에 신경 쓰느라고 백신 조기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좀 늦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저는 말을 좀 흐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이번 주 초에 맞고 있고 미국은 지금 긴급 승인이 되면은 다음 주도 맞을 거 아닙니까?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찌됐건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서 접종을 놓는데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 보거나 내년 후반기에 되면은 심각한 굉장히 좀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아해할 것 같다. 이거는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나 이런 연유를 과정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네.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그런 주요 당국이 안전성을 승인을 해줘야지 백신 접종을 하겠지만 임상 시험 자체가 뭐 엄청난 많은 규모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서둘러 개발됐기 때문에 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또 정부나 방역 당국 또 일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좀 더 검증해 본 뒤에 맞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기회비용적 차원에서 좀 구매하는 것은 좀 많이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러나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부작용에 대한 각 제약회사들의 책임이 없다. 그리고 임상 3상이라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를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면책 조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지난번에도 사실은 독감 백신만 하더라도 정부가 한 건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그 백신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90대 할머니가 먼저 맞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야말로 치사율에 대한 부분 사회가 굉장히 사회마다의 말하자면 문화가 다르고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늦게 가도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저는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전에 보면은 거기 미리 조기 확보한 나라들이 선진국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그 상당히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제 이야기는 이런 게 이게 조금 돈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0.5단계, 1단계에 며칠만 하면 몇천억씩 경제 손실이 있다는 이런 보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판단이 안 됐던가 나중에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좀 여쭤봤고요. 국회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오늘 밤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재개가 된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 전에 또 국회도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아서 잠시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는 국정원법과 관련된 무제한 토론이 있었고 공수처 관련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된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헌법상의 그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자. 네,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그런 입장을 들었는데 핵심은 결국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지 않나 싶은데 또 여당 쪽에서는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서둘러서 공수처를 먼저 출범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하는 여러 가지 뭐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뭐 한편으로 보면 일정 정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6명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5명 지지를 받은 사람은 2사람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해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찾지 못한 것이 크게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위헌적 요소다 안 된다라고만 일관해 왔지 이것이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원래 야당이 좋아해야 될 법이다. 이것은 고위공직자 여당에 얽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를 캐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처음에 이 공수처 설치의 주장도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이었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오는 과정에서 기소권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논란을 펴기보다는 공수처가 갖고 있는 독소적 요한이 있다면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또 수정해가고 또 헌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절차가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 공수처 관련된 법안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야당 주요 인사들도 뭐 선거 나올 때나 이렇게 좀 공약으로 내건 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국민이 아마 80% 이상이 아마 이걸 그렇다 할 겁니다.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던 거. 그러니까 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서 검찰과 좀 나란히 서는 그런 검찰이 워낙 자기 식구들은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고 없던 일로 만든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쌓여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 여야 없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 이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작은 차이 있었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는데 구체적인 것 다시 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공수처냐에 대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원했던 거 아까 말씀하셨던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게 야당 시절에 얘기했던 게 지금 하려고 하는 나온 이 공수처냐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이 공수처가 너무 강한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야당의 그런 어떤 비토권 뿐만 아니라 그 공수처의 구성,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그분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그분들이 수사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법에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이고 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는데 변호사 경력 7년으로 줄이고 조사 실무 경력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도 없어져서 처장이 이 정부의 구미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 100% 되고 검사들도 처장이 뽑아가지고 수사관도 뽑아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과연 정치 중립적이 될 수 있겠냐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아무리 힘을 빼기로서는 이런 식의 공수처에 이렇게 무한적인 권력을 주고 견제도 못하는 이런 걸로 가는 게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이냐. 특히나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힘을 이용한 다시 말하면 자기들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검찰 장악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차에 똑같은 논리로 공수처가 출범했다. 이거 제가 볼 때 출범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정치로 편향됐다는 그 오랫동안 그 의심의 시선을 못 벗어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그 공수처라는 게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공정성과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좀 받아들였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좀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항상 또 그런 기관조차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회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그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큰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그 법률안이 개정이 됐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3명과 여야 추천위원 4명씩 해서 7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직 3명에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사법부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라는 또 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여당 쪽에 편향된 인사만 선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구조다.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기대를 대한변협과 법원 행정처의 어떻게 뭐 합리적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야당과 일반 국민들의 입장일 텐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한들 그 정치적 편향성은 쉽게 극복하기 힘들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루는 그게 다시 말해 7,000명 되는 이 수사 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무직 공무원들이에요. 판검사에다가 경무관 이상 경찰관, 상급 이상 공무원들, 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권력기관의 모든 7,000명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 구성 자체도 수사하는 주체 구성 자체도 정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옥상 옥과 옛날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감찰 기관의 아주 힘센 정치적 감찰 기관의 등장으로밖에 저한테는 안 보여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마지막 주제도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1차 기일이 일단 열렸고 15일, 오늘 15일에 2차 기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증인 신청도 돼서 증인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하는 방법이 지금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반을 넘는 어떤 그 시점이 재미있더라고요. 예컨대 해임, 면직, 감봉 이렇게 했을 때 가반이 넘는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징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외로 경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이 윤석열 총장 징계 추진 과정의 어떤 파행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법원이나 뭐 감찰위원회 결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지난주 중반에 그렇게 절차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면면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아하 이것은 이미 결정은 어떻게 보면 정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15일 다음 주로 연기는 됐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징계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밀어붙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 결국은 국민들이 원했던 건 이런 거잖아요. 6개 혐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6개 혐의, 범죄 혐의 이렇게 이제 6대 B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양쪽에서 한쪽에서 당신이 이래서 물러나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변호인이 나와서 그건 아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합리적이고 중간자적인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면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봤는데 그 국민의 기대인데 지금 구성된 분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됐음이 이미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신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대리인 같은 분들이 4분이 싹 다 짰다가 또 이제 나갔으니까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형국이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여론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리 보존하기는 힘든 구조 아닌가 싶어요. 네,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로 징계위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죠? 사실은 이제 네. 이걸 재판처럼 볼 것이냐,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피 신청을 안 받아들인 것 자체도 사실은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주요 전국 이슈에 대해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